문자는 유구한 역사 발전을 통해 진화해온 문화의 산물. 인류의 역사 시대는 문자의 발명과 함께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한글이 있다.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언어학적 측면에서 완벽할 정도의 체계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소리 문자. 게다가 한글의 창제 과정은 어떤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흥미롭다. 한글 창제 과정을 의미 있게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영화 나란말싸미가 개봉됐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8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당연히 온 나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평단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가 때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개봉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화 나란말싸미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는 것이었다.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역사적 사실인데 신미라는 낯선 이름의 승려가 한글 창제의 주역인 듯 왜곡한 불교를 위한 영화라는 이유였다. 영화 나란말싸미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이고 무엇이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은 이야기일까? BTN 불교TV 제575돌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한글 나란말싸미 역사 왜곡인가에서 그 진실을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가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한 다큐멘터리 한글 진행을 맡은 윤재웅입니다. 총 4부작으로 마련된 다큐멘터리 한글은 오늘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15세기 불교가 한글의 창제와 복음 및 전파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TN 불교TV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한글 오늘 제 세 번째 자리죠. 15세기의 그 불경 언해가 한글의 보급과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 불교계 특히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이렇게 창조한 것은 공개한 것은 1443년 12월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공적으로 이렇게 반포한 것은 1446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기간 사이에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창제를 바로 하고 나서 바로 반포를 안 했는지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연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설계자가 정도전인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선의 임금을 신권 위에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제1사대부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권의 제일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신하와 같은 반열에서 제일 1번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뒀었고 이제 세종 정도 때 오면 이제 왕권으로서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고 그것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별로 용납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권이 절대 권력이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군약 신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선을 일관하는 어떠한 흐름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뭐 무력적으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특히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명분 없는 쿠데타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이 학문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 25년 개해년 12월에 훈민정음 28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 지난 세종 26년 2월 16일 날 세종은 신숙주를 비롯한 일부 학사들에게 운해를 번역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글자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당시까지 우리는 중국 글자를 빌었었고 또 중국의 글자에 대한 음은 이미 신라시대에 우리나라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음이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한자니까 또 중국 글자니까 중국 글자에 맞추어서 표준 한자음을 정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해를 번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운서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최만리, 김문, 정창손 이런 분들이 반대 상소문을 세종 26년 2월 20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또 나아가서 종전에 정창손, 김문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하루 동안 의금부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창손은 파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 날입니다. 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역 3년, 요즘 그 당시로서는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 100대를 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 100대를 속바치게 했다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장 100대에 상응하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속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 세력들의 의견은 세종이 논리적으로 제압을 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벌칙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에 점점 박차를 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있었다. 신하들 중에서 임금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창제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나중에 반대를 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갑자상소라고 하는 단체 행동으로 번져서 왕과 신하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네. 예전에는 훈민정음 창제를 그 집현전 학사와 세종대왕께서 함께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집현전 학사들은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해례본에 참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집현전 학사와 공히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임금께서 하신 일을 적는데 친제라고 한 표현을 보면은 세종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학사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찬성하고 거기에 따른 저술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다 아시는 대로 이 집현전의 부재학인 최만리라든가 김문, 정창손 이런 이들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상소가 올라가고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만리 상소는 진짜 복잡한 기사예요. 똑바로 읽어야 돼요. 거기에 최만리가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할 일이 없는 게 그 일은 이미 창제, 그러니까 훈민정음 순서에, 아니 실록 순서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그러고 한 달 반인가? 그 뒤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게 없어요. 만들었는데 뭐 이미 그것도 임금이. 그러니까 그 기사가 되게 막 꼬여 있어요. 그날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 기사의 주제는 첫 번째가 운해를 번역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팀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세종 말이 쟤네들한테 돈을 넉넉히 줘서 일을 편안하게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서리들을 뽑아서 10명 정도 뽑아서 훈민정음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날의 기사의 핵심은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게 아니라 왜 하필 운해를 그걸 번역하게 하냐. 훈민정음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종 25년 12월 30일. 그러나 실록에는 훈민정음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아주 간단한 기사만이 남아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운회의 번역을 명한다. 훈민정음의 사용과 보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세종의 계획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그로부터 나흘 뒤 신하들이 집단으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이다. 반대 상소를 올린 신하들은 당대 최고 학자였던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의 원로 학자들이었다. 상소에 담긴 신하들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풍속을 바꾸는 국가의 큰일을 임금이 신하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 상소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명과의 관계를 의식한 내용이었다. 언문, 즉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대 상소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쓰여 있었다. 언문을 만드는 일은 스스로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운서와 사성 치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무엇이냐며 신하들을 강하게 압박한다. 또한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옥에 가두고 정창손 등은 관직까지 박탈한다. 이는 세종이 궁궐에 내불 땅을 짓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집현전 학자들이 업무를 중단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당시 영의정이던 황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호한 대처였다. 그만큼 세종에겐 새 문자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자연 스님,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고 창제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훈민정음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 세종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들을 보면 긴밀하게 왕하고 뭔가 이렇게 내용들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서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최만리의 상소는 보시면 굉장히 정면 충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충돌할 수 있나? 그것도 조선 초기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아마 그냥
기본적인 거를 찬성한 거지 내용은 몰랐을 거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아전 시험에서 이제 필수 과목 같은 걸 지정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는 지배층들의 반발은 거의 공통적이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만리 상소에 보면 두 사람이 타겟이에요. 하나는 정창손이고 하나는 김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세종의 여러 가지 번역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서 번역이에요. 사서 번역 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김문은. 그러니까 김문이라는 사람은 훈민정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그러니까 세종이 꼭 불교만 번역한 게 아니라 그게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처음 번역 기획이 사전이었다는 게 놀랍고 그때 이미 사서 번역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흐지부지 없어지고 운해도 없어지고 남은 게 불교뿐이에요. 그건 불교도 대놓고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무슨 금강경 삼가했는데 발문해 보면 세종이 직접 문종 그때 세자였던 문종하고 대군이었던 수양하고 둘이를 데리고 불경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금강경 삼가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렵고 긴 책이에요. 그걸 완역을 했다고 돼 있어요. 발문에. 누가 문자를 새로 만들더라도 그 방법은 책을 만드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실제로 아까 제가 그 반대 상소문 때 말씀드렸던 정창손, 김문 이런 사람들한테 삼강행실도 이것은 유교적인 교화서인데 그걸 번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이 나온 것은 1481년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그 즈음에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0여 년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유교 경서는 1580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서 삼경이 1590년 전후에서 나왔거든요. 수양대군 후에 세조가 되시는데 그분께서도 불교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스님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당대 이제 스님들의 역할도 주요한 번역 업무를 실무 업무를 과연 유생들이 했는지 스님들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약간 대척적 관점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는 한글을 만든다는 자체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실이 주도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문종하고 세조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과 협조할 수 있는 세력 집단은 그러니까는 유교를 제외하고 세력 집단 그다음에 문자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 세력밖에 없었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원간섭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간섭기가 되면서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중국 한족보다도 오히려 높은 거예요. 신분제 위치에서 오히려 높은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거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 중기나 후기 때에 나타나는 종속적 관점하고 다른 그런 자주성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세종한테서도 충분히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불교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타도되고 있어도 민중적인 신앙이 함부로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1910년에 조선이 이렇게 무너졌어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설이나 추석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당연히 불교적인 측면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불교적인 어법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기본 방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세종 입장에서 그때 이제 보는 거는 보통 이제 금강경하고 능엄경은 이제 송나라 때 유행한 경전이고요. 그다음에 원각경이 이제 또 나올 거고, 그리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려 중기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종도 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조실록에 보면 그 유구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사품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세종이 읽었던, 세종이 두 아들과 같이 읽었던 지금은 삼가해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록엔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 야보, 종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한 야보가 쓴 소와 종경이 쓴 소, 그거는 아직 번역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유구국 사신들한테 하사를 해요. 그거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에 이것도 있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번역이, 근데 아무튼 그 삼가해 발문에는 세종이 두 아들하고 완역을 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뭐 능엄경도 저 세조의 추억이에요. 능엄경이 너 임금 세종이 나한테 아버지가 나보고 읽으라 그래서 내가 이거 했다. 번역을. 그래서 그게 아주 강경도관 만들자마자 1년 만에 끝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유교가 완전 종교,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완전체를 갖춰서 사후세계관이 아주 투철하게 발전했으면 그것까지도 다 대체했을 건데 사실 그 부분을 대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교가 계속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공백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친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는 단종을 몰아내고 그렇게 일을 벌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불교적 사고가 존재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적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뚜렷하면 주공 같은 방식으로 내가 섭정 비슷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물러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갈아엎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반석에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리가 조금 더 다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조와 관련해서는 보통 유교적인 입장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상태를 약간 안 좋게 보는데 사실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 세조같이 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당세종 같은 사람이 중국엔 최고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조는 유교적인 반발 구조 속에서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원래 친밀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이 하는 일을 쭉 정리를 해보면 표준화에 관련된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논 같은 거 이렇게 뭐 전분구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분몇. 그게 정말 놀라워요. 전국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는데 일괄 받는 게 아니라 소작의 결과를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받자는 게 세종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 바로 옆 동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몇 년에 걸쳐서 통계를 내봐야 돼요. 여기 소작이 한마제기에서 몇 마리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전 운해라는 거는 소리에 관한 표준이고 음악에 관한 표준이 있고 다 악기 같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세종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편경을 제작을 하는데 맞아요. 편경 가지고 왔는데 세종 앞에서 때려봐요. 그랬더니 야 그거 틀렸다 그래 세종이. 그래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편경을 줄대고 먹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줄 밖을 깎아야 되는데 안을 깎은 거야. 안을 깎아야 되는데 밖을 깎은 거야. 남아 있어요. 절대 응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종은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야 그거 틀렸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 사람은 표준화를 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그게 국가의 근간이고 국가의 미래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세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국가를 반석으로 올릴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음악 얘기가 나오냐면 유교에서 이상 맨 마지막은 음악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 보면 뭐 3개월 동안 그 악기를 배우면서 고기 맛을 몰랐다는 등 그다음에 유어의 성어락이거든요. 음악으로 다 완성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반석으로 올리고 당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로 다 했어라는 마침표도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조금 비유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세종대왕은 아주 유명한 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뭐 저 주의를 합니다만 주의할 때 보면 단원들하고의 부닥침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자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의자의 말을 따르게 돼 있죠.
세종은 지금 보면 머리도 굉장히 총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재능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발명한다는 생각도 대단한 거지만 또 이 발명한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래를 작곡을 해서 지어서 이렇게 이걸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이 이 작곡도 할 줄 아는 그런 정말로 그런 뛰어난 실력이 있었는지 박범훈 원장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훈민정음하고 물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소리로 표현되는 언어 자체가 음악이거든요. 음악성이 많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그 타고난 천재적인 음악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계에 남긴 업적이 참 많은데요.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월인청강지곡도 거기 들어갑니다만은 뭐 여밀락 또 용비어 청가 이러한 대곡들을 작곡을 해서 훈민정음으로 우리 말로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 창제 이것도 큰 업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불교 음악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게 혹시 있는가요? 안타깝게도 이 가사는 남아 있는데 이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서 음악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인청강지곡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불교 음악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악 실체는 없지만 김수원이 쓴 사리영은기에 보면 세종대왕께서 아까 말씀은 많으셨는데 어쨌든 불심이 깊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선대왕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원래 궁 안에 있던 그 절을 좀 다시 개조해서 쓰려고 했는데 하도 신하들과 유생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인왕산 자락에다 새로 짓지 않습니까? 26칸의 절을 지어가지고 봉불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7곡의 작사를 하시고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주되는 악기를 딴 데서 연주했던 악기는 쓸 수가 없다. 새로운 악기를 모두 다 제작을 하는데 29종의 악기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45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10명이 또 춤을 10명이 또 뒤에 주관자가 2명 해서 67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봉불의식에 악가무가 함께하는 총체적인 예술 음악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봉불의식의 음악을 작곡하고 선수지휘하고 이때 그 악보를 수양대군이 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악보만 찾으면 그때 음악은 알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작곡을 하신 여밀락이라는 곡은 지금도 악보가 있어서 연주가 됩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송축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사시 용비어 청가에 세종이 곡을 붙인 곡으로 조선시대엔 노래로 불렸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종묘 제리악도 세종이 직접 작곡한 곡이다. 세종이 음악에 관심을 가진 건 유교 사회에서 음악은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유교 이념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에 송나라 때 편찬된 음악 이론서인 율려신서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율려신서는 조선시대 왕이 참석하는 경연의 주요 과목이었다. 당연히 세종도 율려신서를 탐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세종은 악보에 곡을 적는 방법을 창안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음악 체계를 정립했다. 사리영은기는 세종의 불심을 직접 드러내는 중요한 기록인데요. 한글 이름을 기록한 부분도 있어 고유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료입니다. 1449년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온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사리영흥기는 대왕이 인왕산에 선왕의 명복을 비는 법당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할 때 나타났던 부처님 사리에 대한 영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불당을 지으면서 그 불당을 짓게 된 내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미 스님한테 부탁해서 예찬문을 짓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낙성식을 한 그날 저녁에 사리가 출연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출연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서 이제 김수원에게 짓게 한 그런 책입니다. 사리영흥기는 세종의 깊은 불심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궁궐 내에 법당을 짓는 것은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세종은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낙성식을 성대하게 봉행해 불심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불교와 한글 두 분야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리영흥기. 이 문헌을 통해 세종대왕의 불심과 한글 창제의 위대함을 되새겨보는 한글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신미 스님의 동생으로 세종과 세조 때 언해불경 편찬 사업에 큰 공헌을 한 유학자 김수원이 쓴 책 사리영흥기에는 세종이 불교의식 음악 작곡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때는 세종 30년 11월 28일 세종은 내불당 낙성식을 앞두고 대자암 주지 신미 스님과 김수원을 궁에 들게 했다. 그리곤 7곡의 찬불가와 부악장의 가사를 직접 지어내리면서 내불당 낙성식 경찬회에서 쓰도록 했다. 세종이 내린 음성 공양이었다. 세종이 작곡한 찬불가의 연주는 수양대군이 주도했다. 12월 6일 거행된 내불당 경찬회에서 찬불가 연주를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총 67명. 낙성 법회가 끝나고 261명의 참석자들은 신군 고하를 막론하고 연비하고 참회한 후 석가모니부를 영송했다. 그러자 사리탑 사이에서 백색의 기운이 옆으로 뻗치며 검고 흰 기운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더니 전각에 봉안한 사리 한 점이 분신해서 4점이 되는 신비스러운 일까지 일어났다고 사리영흥기에는 기록돼 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음악사의 명장면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발명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보급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그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것을 널리 이제 반포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좀 전략을 좀 쓰셨을 것 같아요. 풍류를 알아야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들은 전부 검은고 한가락 연주할 줄 아는 풍류를 배웠습니다. 그 속에 모든 다 화합이 될 수 있는 앙상블이 될 수 있는 법이 들어있고 사람의 마음을 모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음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휘자는 그것을 총괄할 줄 알아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타고난 음악성에 그런 리더십까지 있어가지고 결국은 반대 연주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서 앙상블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음악적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주요한 주제가 15세기 이 불경 언해와 한글의 이제 보급과 전파인데요. 훈민정음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 세종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훈민정음 창제하자마자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글자가 만들어지고 바로 불경을 은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체제를 바꾼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글을 쓰고 또 책을 만들 때는 항상 독자가 염두에 두어야 될 대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체제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가능한 한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아전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우회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돌파해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권위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아전 시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불경 쪽으로다가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민중적인 힘들을 얻고 그래서 당신이 목적한 거를 좀 돌파해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보다 상송원보다 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성균관의 교과로서 훈민정음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들의 시험에 시험 과목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은 억불숭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에 와서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만든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경을 언해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가 자연 형성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글자를 만들었건 똑같은 그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문자의 보급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시에 뭐 세종을 비롯한 그 수양대군 그 다음에 왕실에서는 당시에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을 번역함으로써 우리 글자의 정착 및 보급을 도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역시 불경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치국 이념으로서 유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려시대 내내 불교였고 당시에 기층 민중에서는 불교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경이 선택이 되었고요. 지금 이게 상당한 사실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당연히 유교를 국시로 했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서우경을 먼저 작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불교 경전부터 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임상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판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작업 기술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이 주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불교에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백신 뭐 3차 실험하듯이 이렇게 일단 한번 깔아본 거죠. 또 하나는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꽤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결을 달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하는 긴 과정인데 이미 우리는 고려시대에 적지 않은 구결이 현토된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불교 경전은 중국에서 가져왔지만 거기에 우선 띄어 읽기를 하고 거기에 구결을 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당시에 구결은 다 아시는 대로 한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일부는 고려시대의 우리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글자를 한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 은혜가 이루어졌고 다 아시는 대로 15세기에 꽤 많은 불경이 간행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문자의 확산과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산스크리트어나 중국 한자나 그 다음에 우리 불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해각존자인 신미 스님 그리고 학열, 학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분들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세종 그다음에 신미 스님의 논란 그거를 좀 벗어나서 세종은 창제에 혁혁한 업적을 남겼고 이것을 정착시키고 보급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은 신미 해각존자 신미 스님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창제 못지않게 해각존자 신미 스님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창제의 주역이 누군가 이런 논란이 파생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난 다음에 1471년에 본격적으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출판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출판 기관 말고 여러 가지 맡은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출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불교 경전, 한문 경전 한 30권, 그 다음에 한글 경전 9권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불경언해, 그 다음에 강경도감에서 만들어진 불경언해,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내내 출판의 한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적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불경언해가 오늘날 우리 글자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백년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문화가 사라지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정치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들이 강경도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성 속에서 간행됐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보급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신의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존재했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면, 세조는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들을 확보시켜 나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능원경언해 그러면은 우리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 10권입니다. 당시의 출판 사정을 비추면은 이게 정말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번역해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미 고려시대의 국교인 불교 때 거기에 구결을 달아서 읽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한글로 옮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었다. 또 하나는 번역을 하는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번역이 쉬웠다. 그리고 유교경전은 주로 조선시대에 많이 읽혔으니까 여기에다 구결 달고 끊어 읽기 하고 이걸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한글 창제 후에 100년이 지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 쪽이면, 제가 유생이면 그 책임자 맡는 거를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왕한테 조금 협조했다가 이거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누구랑 군 생활 오래 할 것 같으냐, 이거에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쪽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교가 좀 뒤쪽으로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흔히 뭐 언해불전 그러면 우리말이니까 쉽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언해불전은 아무나 못 읽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거는 일반 뭐 포교를 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텍스트가 어려워요. 한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정도전이 정몽주한테 쓴 편지가 남아 있어요. 동문선에. 그게 뭐냐면 하루는 정몽주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소문 듣자니까 능엄경을 읽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도전이가 이제 편지를 써, 친구니까. 정몽주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이색이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능엄경을 읽는다고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도전이 너무 안타까워. 너 그러다가 왜? 자기는 유학에, 그러니까 그 다 옛날 성균관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팔자 망친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구실이 되니까 빨리 나타나라. 소문 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문 좀 한다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를 번역을 해서 했다는 거는 그리고 점점 어려워져요. 은혜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근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할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두보예시나 용벼청가나 이런 것은 고급 그 지식인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자에 음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인청강지국은 노래니까 그것은 한글을 큰 글자로 하고 한자를 작은 글자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경전 은혜들은 경전 은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경본문에 대해서는 음을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만 음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 언해 그러면 법화경 언해가 저는 세계 최고의 책이라고 그래요. 책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게 뭐냐면 법화경이 들어있고 주석서가 2종류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화엄종의 입장에서 쓴 주석서예요. 다른 하나는 천태종의 입장에서 쓴 주석서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런 거를 한 권 안에 편집해 넣은 거예요. 우겨 넣은 거예요.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전선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책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전선을 했기 때문에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중화대장경, 뭐 신수대장경, 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이미지가 다 있었거든요. 고려대장경 연구소에. 그럼 매일같이 교정한다고 그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불교책을 많이 봤어요.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법화경 언해 같은 책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해라서가 아니라 책의 편집 형식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화엄종하고 손태종은 다른 종파인데 다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은 법화경은 28품이에요. 그러면 화엄종이나 딴 종에서 일반적으로 28품이 한 경전 한 개를 써요. 근데 천태종은 특이한 게 14품 두 개의 경전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근데 구조가 다른 걸 어떻게 한 권 안에 그러니까 같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게 뭐지예요. 몰라요. 강경도가 본 이런 책들은 대체로 좀 고급 독자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화되어 있는데 다 아시는 대로 월인석보나 지금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석보상절 1권이 있다면은 그 앞에 한글 자모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책을 보면은 앞에 법례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자를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오스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초기에는 뭐 어떤 목적으로 했건 간에 나중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당시에 뭐 그 한자를 아는 사람들도 극소수고 우리 글자를 이해하는 사람도 극소수였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서서히 그 나비 효과처럼 확산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973년 12월 발견된 구역 인왕경은 비록 남아 전하는 것이 5장에 불과한 낙장본이지만 고려시대 구결불경의 실상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다. 구결은 경전 등의 번역문에 사용된 토를 말하는데 불경의 구결은 주로 약체자로 된 묵서로 달렸다. 구결불경 등이 조성되기 시작한 건 신라 시대부터 한문으로 된 불경의 문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문 불경의 내용을 우리말로 읽고 이를 문자로 옮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따라서 구결불경은 빠른 시일 내에 새 문자 보급을 하려는 세종에겐 최적의 재료였다. 당시 언해 과정의 첫 단계가 끊어 읽을 곳을 정하고 구결문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문 문장의 번역에서 원문의 구결을 다는 이른바 구결현토는 올바른 번역을 위해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일이었다. 때문에 이미 구결현토가 끝나 있는 구결불경들은 훈민정음으로 옮겨서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하기만 하면 됐다. 반면 유교 경전은 당시 인쇄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구결문을 다는 일부터 해야 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한글 창제 2년 후 세종은 유학자들에게도 유교 경전 언해를 지시한다. 그러나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 언해가 완성되는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인 1588년 선조 23년 되던 해였다. 언해불경 간행의 중심에는 수양대군이 있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한문 불경에 직접 구결을 다는 등 경전의 번역 작업에 적극적이었다. 즉위 7년 후에는 간경도감이라는 국가기관도 만들었다. 우리 역사에서 한글 경전 간행을 전담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기관이었다. 당대의 고승인 신미스님과 수미, 학열, 해초, 학조 등 나옹계 문도들과 불심이 깊은 효령대군과 왕자인 계양군 그리고 윤사로, 황수신 등이 도제조로 책임을 맡았다. 그렇게
불경을 중심으로 한 많은 언해 작업들이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연산군대에 이르는 50여 년 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출판 환경과 고려조에 있었던 8만 대장경의 간행 등 간경에 대한 축적된 사회문화적 역량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말머리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속에 불교의 자취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교의 그 주요한 그 숫자들이 훈민정음 안에 녹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불교와 관련된 숫자 중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불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불교 음악적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어떨까요? 우선 삼자. 삼은 불교 음악은 느린 음악이든 빠른 음악이든 모든 게 삼박자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장단과 선율이. 그러니까 하나 속에서도 하나 둘 셋으로 그 안에 삼박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음악은. 그래서 이 삼이라는 자, 불교 음악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스님께 우리 예 올릴 때 목탁 3번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삼자.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치는 우리 범종. 불교 음악에서는 최고 대표적인 악기로도 칩니다. 이게 28번. 그렇죠? 저녁에는 33번.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참불가에 노상 부르는 게 108번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우리 음악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그 외에도 많고 다른 뜻이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연 스님, 훈민정음 안에 소위 말해서 신비한 숫자인 법수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법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워낙 이렇게 하나의 단일 텍스트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파생돼서 가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을 쭉 흡수하는 과정에서 숫자로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대명법수 뭐 이래가지고 저도 법수를 계속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를 통한 사전 뭐 이런 개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훈민정음에는 숫자가 지금 문자 수가 우리가 28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장 66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8에 맞췄다.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108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의도해서 맞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자가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8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28자가 불교적 숫자냐? 28자가 사실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8수 거기서 시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교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108에 절반인 54에 맞추는 것도 염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은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3이라는 숫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도리천하고 관련되는 굉장히 특수 숫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일본어 순화 때문에 그 없어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3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33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보신각에서 종 칠 때도 이 33번 치는 게 사실은 그건 불교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유교 안에서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8하고 33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54까지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훈민정음에 있는 뭐 법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흥미진진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봉 교수님, 그 이런 얘기들 말고 혹시 또 저 훈민정음 안에 숨어 있는 불교의 어떤 자취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 약간 좀 더 보태면요. 훈민정음 어지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는 국지어음 2호 중국, 그 내용 한자가 54자고요. 이것을 한글로 풀은 나라 말쌈이 중국에 달아, 이것이 108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돌아가신 그 서울대 국어교육과의 김광혜 교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바가 있고요. 또 월인석보 1권이 108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정인지를 비롯한 8명이 해설서 겸 연구서를 내놨는데 그것이 해례본입니다. 1446년 9월 상한, 음력이죠. 상한에 완성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10월 9일을 한글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그 편찬 방법입니다. 이 책은 도대체 어떤 편찬 방법을 썼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산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칠은 고시로서 노래로서 또 이거를 결왈 이렇게 해서 노래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불교 경전 편찬 방법 12부경 중에서 두 번째, 우선 앞부분에 산문을 장항이라고 하고 뒤에 시로서 응축 요약한 부분을 이것을 중송 또는 응송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찬 방법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 해례본 편찬 방법은 불교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연 스님, 그 훈민정음 말고 불교에 관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이 또 있다거나 아니면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들이 그 만든 자신감에 이렇게 자신감을 넣어서 비밀 코드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 숨겨놓은 그런 책이 혹시 있나요? 아니 뭐 딱히 뭐 있으면 벌써 다 드러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보 292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원사 중창 원선문, 제가 이제 그걸로 논문을 몇 편 썼었는데 열내거든. 여기 다 스님들 사인이라니까. 여기 보면 이걸 보라고. 불제자, 승천, 채도, 열문, 영정, 조선, 국왕, 이유. 이게 세조 이름이라, 이유가. 세조가, 이거 잡힌 사인이라, 이게. 수결이라. 이 조선 국왕 중에서 자기가 불자자라고 이런 맹세한 거는 세조밖에 없어.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냐. 거기에 그게 이제 최초의 한글본이라고 하는 거, 손으로 쓴 한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그게 1464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걸 저는 항렬 스님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용은 신미 스님이 초를 잡은 것 같고 쓰기는 항렬 스님이 쓴 것 같거든요. 이제 어첩이라고 하는 상원사 중창 원선문, 그 이제 중창 원선문 내용도 재밌고 스토리도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세조가 약간 이렇게 난치병에 걸려서 이제 신미 스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친하거든요. 베프거든요, 베프. 그래서 신미 스님이 내가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그 당시 상원사가 불났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를 기도처로 어떻게 복구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세조가 이제 옷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진짜 불사 많이 거뒀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때 사람 이름이 한 270분 정도 나오는데 그 진짜 재밌습니다. 그때 이제 고시하고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명회가 당시 서열 4위였었고요. 신숙주는 서열 3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당신들이 유생이라도 왕권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일은 다 되는갑다.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냐면 한 2천억 정도 그 당시에 불사를 했다는 거예요. 상원사 지금 굉장히 조그만 절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세조가 맨 마지막에 테이프 끊을 때 가서 이제
특별시도 그 망가봉에서 열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 책하고 지금 이 여첩 정도 남은 거. 그리고 월정사에서는 이 여첩 때문에 용선전이라고 따로 건물이 있었어요. 여첩을 모시는. 그래서 1.4우태 때 월정사가 아군들에서 전소될 때도 여천만 원 빼간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불교의 어떤 한글과 관련된 뭐 비밀 코드가 들었느냐? 아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장 오래된 책이고 불교 문헌이고 그 다음에 세조하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한글을 앞에 쓰고 한문을 뒤에 쓰고 그런 책이죠. 예. 네,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 자장대사에 의해서 문수 성지로 개창된 오대산. 그곳에 위치한 상원사는 태종이 즉위한 해부터 세종 7년까지 국행 수륙제를 담당하는 오대산의 핵심 사찰이었다. 그러나 1464년 병이 깊어진 세조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서 신미 스님에 의해 세조의 원찰로 천거되기 전까지는 두 차례의 화재로 피폐한 상황이었다. 그랬던 상원사가 세조의 원찰로 번듯하게 중창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상원사 중창권선문. 신미 스님이 쓴 권선문과 세조의 공덕소에 상원사 중창에 들어간 재원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의 후원 규모와 남녀 시주자들의 명단과 수결이 결합된 어첩 형태의 책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상원사 중창권선문은 총 2권. 표지에 어첩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은 신미 스님의 권선문과 세조의 공덕소가 언문으로도 번역돼 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내외 명부를 중심으로 하는 16명의 여성 시주자의 명단과 그들의 수결까지 붙여놓은 것이 이채롭다. 반면 민문이 표지의 책은 언문 번역본이 빠져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붙여놓은 시주자의 명단도 233명에 달하는 남성 대소신료들의 이름이다. 같은 내용을 구성만 달리해서 2가지 형태로 편찬된 상원사 중창권선문. 이 책에 담긴 세조와 신미 스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불교를 한글 보급과 전파를 위한 최적의 매개체로 생각했던 두 사람이 한글 반포 이후 주된 학습자와 활용자가 여성층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제2의 세문자 보급 방법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수양대군 시절부터 신미 스님에 대한 존경이 컸던 세조에겐 임금인 자신보다 신미 스님을 더 앞세운 어첩을 만드는 것이 신미 스님을 비난만 하는 대소신료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BTN 불교TV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한글 총 4회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세 번째 자리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저도 여러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궁극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불교와 훈민정음이 어떤 관계에 놓였었는가 이런 것 등등을 구명하는 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윤희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전산화의 일환으로 이제 언해불전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편집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대장경을 싹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사실 그랬어요. 그러다 어떻게 인연이 됐는데 저희도 뭐 한글날 매번 매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늘 답답했어요. 야,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게 무슨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세종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주목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바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류 사회 문제에서 지식의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언어의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박범원 원장님. 네, 뭐 좋은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영화 그 나란 말싸미를 보고 보통 그 총 연출을 하고 지휘를 한 세종대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연주를 하고 배우 역할을 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돋보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며 또 문제거리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역시 그 지휘자가 받아야 할 박수를 열심히 연주한 연주자들이 받는 기회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 스님.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일,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퍼졌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생들이 막고 계속해서 방해만 안 하고 그냥 퍼졌으면 언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쉬운 접근성 때문에 사실 동아시아 전체가 한글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아시아가 뭉치기도 더 좋았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안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한자가 불편하니까 쟤네는 중국 같은 경우 간자를 쓰게 된 거고, 우리도 갑자기 해방되고 나서 한글 전용을 하면서 전통문화하고 단절이 된 거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너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존재했었다는 거를 우리들이 알고 그것을 귀감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그 뒷부분을 후손들이 보충해서 계속 발전시키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거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재조명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BTN 불교TV에서 보내드리는 4부작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한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신미 스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한글 창제 과정을 새롭게 접근한 영화 나란 말싸미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에서 1편부터 3편까지 주제로 다룬 내용들을 되씹어 보면서 음미해 보시면서 한번 영화를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토크멘터리 한글 4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